그 수렴형 경계는요,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수렴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한 곳으로 만난다, 점점 가까워진다 이 뜻이잖아요. 수렴형 경계는 결국 뭐냐면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요걸 외우세요. 해양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장소가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도 사실 생기는 건 대륙판이 아니라 해양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멘틀 대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수렴형 경계겠죠. 자, 첫 번째가 충돌형 경계예요. 충돌형이라는 거는 대륙판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무슨 해양판은 어떻게 소멸해요? 원래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게 뭐야? 해양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대륙판은 되게 두껍잖아요. 이 사이에 해양판이 있었고 여기 원래 바다가 있었겠지. 그리고 여기에 바다가 있다는 말은 이 해양판 위에 뭐가 쌓이게 된다? 퇴적물이 쌓이죠. 그러니까 지층이 생겨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판이 더 가까워지는 멘틀 하강으로 가까워지는 횡압력을 주게 되면 저 퇴적물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잡고 이거 꾹 눌러봐봐.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죠. 휘어지죠 이렇게. 아무리 저게 돌이라도 어마무시한 힘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휘게 돼 있어. 그래서 요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충분히 얘네들이 가까워졌을 때 여기에 습곡이 생기는 거죠. 이런 퇴적층에 습곡이 생겨버린다. 그럼 이런 습곡이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습곡 산맥의 형성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습곡 산맥의 형성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중심부에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화산이 못 터집니다. 내가 안 터진다고 했다. 못 터진다고 했다. 화산은 원래 어떻게 터지는 거냐면 땅 속의 에너지의 집중으로 생겨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라와서 터져야 화산이지. 판 두께가 어때요 지금? 마그마를 둘러싸고 있는 판의 두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드름자리 거 생각해봐. 이게 피부 되게 가까이 얇게 해가지고 거의 노랗게 다 익은 건 뚜껑 들이면 팍 터지잖아. 근데 살 깊숙이 그 고름 종기 같은 거, 낭종이라 그러는데 고름 머물이 살 속 좀 깊은데 맺히면 이거 짠다고 터져? 만져지기만 만져도 짠다고 안 터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병원 가면 째요. 째가지고 하는 고름 다 닦아내고 약 발라주고 덮어주잖아. 그러니까 터진다 못 터진다 이거는? 못 터집니다. 그치. 그래서 마그마층을 둘러싸고 변성함이 생기긴 합니다. 접촉 변성에 의한 변성함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는 화산은 터지지 못하죠. 대신에 이렇게 양쪽에서 횡압력이 가해지면 지층이 휘어지는 습곡이 일어나다 그걸 못 버티고 단층이 생겨요. 지층이 끊어집니다. 단층이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는 단층은 역단층이라 해서 이렇게 끊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를 하반이라고 하고 여기를 상반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위잖아. 얘가 올라가는 형태의 단층이에요. 그래서 습곡과 역단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횡압력이 생겨서. 여기서 밀어붙이는 힘이 횡압력.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통과해서 G1까지가 연결돼요. G1이 그대로 나오세요. 너희들이 어느 쪽 과목을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알려드릴게요. 수능은 통과로 치지만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에 맞게 2학년 때 과목 이수는 해야 됩니다. 공대가 떠면 솔직하게 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하고 물화가 다 부담되면 뭐 물진학 이렇게 가면 밸런스가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 공대가 떠면 물화가 맞아. 이공계열이 저 의대 의치한약일로 가려면 화생 화학 하나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원래.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단층이 생긴다는 말은 뭐가 터진다? 단층면까지 지진이 생긴다. 그냥 막연히 외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이거 있지 않았나? 지각변동 1학년 때? 언급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1학년 때 1학년 1학기에서 시험 안 치는 단원이기도 했고 그냥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외워야 되는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땅이 이렇게 된 양쪽에서 미니까 땅이 휘어질 거고 휘어지다 힘을 받으면 이게 삑 하고 올라가니까 위쪽 판이 올라갈 거고 땅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지진이 터지겠네.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에너지 때문에 마그마는 생기겠네. 근데 산이 두꺼우니까 화산은 터지기가 힘들어요. 그 유명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난주에 해령하고 그거는 봤죠. 열곡대에 위치는 구글 어스로 보여줬잖아. 이렇게 생긴 습곡 산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프스 히말라야 저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알프스 산맥, 데살로니카 산맥이라고 그리스 북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산맥이. 그리스 북부로 해서 동유럽, 체코, 유고,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있는 그쪽이 영역 있지. 그쪽을 타고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산줄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에 여기 있죠. 소아시아. 그 지중해 제나주에 툭 튀어나온 터키 땅.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아프가니스탄 이란 구원을 지나서 그대로 히말라야로 꽂혀요. 그 전체가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랑 지중해 남부 아프리카 이쪽에가 사실 같은 판이에요. 얘가 유럽 대륙을 들이받고 인도가 원래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마다가스카르 옆에서 했어요. 남아프리카 옆에 붙어 있어서 인도 땅이. 그게 인도양 퇴적층을 밀고 올라가서 아시아 대륙에 들이받았다. 그게 들이받아서 솟아오른 산맥이 히말라야. 거기에 땅 지형을 보면 우리 맨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주름 생기잖아. 밀려 올라가서. 여기 둥글게 이렇게 주름 생기잖아.
이 주름이 어디에 있냐면 수찬성에 있어요. 홀륜섬에. 그쪽으로 태국 위쪽으로 있잖아. 태국 위쪽으로 해서 중국하고 연결되는 그쪽 부위에 그 지형이, 그 산맥 지형이 인도가 들이받으면서 생기잖아요. 요렇게 그 구글어스로 한번 보면 그 지형이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왠지 갖다 누가 억지로 쑤셔 넣은 땅이구나라는 게 보여. 이런 걸 한번 봐둠으로써 여기가 충돌형이었구나. 그럼 이 동네는 어떤 지각 변동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 히말라야 산맥 산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보인다. 당연한 이야기다. 이상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죠. 원래 얘는 어디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거야. 그죠? 그냥 외워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 가는 거야. 이미지죠. 그 다음에 서비평 경계와 베니오프네입니다. 서비평 경계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대륙판에 해양판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와 해양판과 해양판이 접근하는 경우.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해양판이 두 해양판 중에 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쪽으로 섭입합니다.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파고 들어가면 가라앉는 게. 그래서 요 해양판, 요쪽 해양판이 뭐 하게 된다? 소멸하는 거죠. 가라앉아 들어가. 그러면은 요런 구조에서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골짜기가 형성이 되죠. 바다 밑바닥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해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구를 기준으로 밀도가 작은 쪽으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판의 충돌이. 맞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끌고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끌고 내려간다고, 판이. 그러면 끌고 내려가는 요 부위에서 충돌에 의한 마찰이 생기겠지. 여기가 지진입니다. 여기가 지진이 생깁니다. 자, 근데 그 지진이 생기는 거 잘 봐봐.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쪽으로 가면서 지진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죠. 맞지?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지형을 우리는 베니오프데라고 불러요. 사실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던 포인트가 그거야. 한반도는 해구에서 멀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 어디에 해구가 있냐면요. 일본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 2011년 기억합니까? 동일본 대지진. 그게 유라시아 판, 필리핀 판, 태평양 판, 세 개의 판이 다 만나는데 필리핀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고 유라시아 판 밑으로 들어가는 필리핀 판 밑으로 태평양 판이 들어가거든. 삼거리예요. 졸라 밀리겠지. 근데 이게 스무스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빡 걸려있다가 힘의 한계점에 빡 다다를 때 팍 들어간단 말이야. 지진이 졸라 크게 터지겠죠. 거기서 터졌던 거야. 그게 하필 바로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고 하필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유일한 설계 미스는
비상용 발전기가 실외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에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냉각수 펌프가 계속 돌고 원자로가 온도가 과열되지 않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자로를 자동 쿨링다운 시킬 수 있는 비상용 전원 발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얘는 원자로 안에 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자로 건물 자체는 웬만한 벙커버스터로 때려도 안 뚫리는 건물이란 말이야. 경량 용기 자체가. 우리 저기 고리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그 원자로의 돔 건물 있잖아. 이게 콘크리트만 1m에 안에 강철판 30cm랑 나판 20cm가 들어있어요. 이게 두께가 한 2m짜리 벽이야. 그 안에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 원자로 때문에 위험한 거 빼고 나면. 그렇겠지? 근데 그 비상용 발전기가 원자로 경락 건물 밖에 있었어요. 쓰나미가 1차 쓰나미가 때리면 지진 때문에 때리면서 외부 전원이 차단됐고 그 뒤에 닥쳐온 쓰나미가 비상용 발전기를 훅 해가 가졌어. 그 뒤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원자로가 과열되어서 뚜껑이 날아갔죠. 물이 열분해 되어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었고 그 고열로 인해서 수소의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나서 뻥.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유일한 설계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은 거짓말 안 해요. 인간이 실수할 뿐이야. 자, 그리고 원래는 그럼 베니오프대에서 마찰력이 생길 거 아니야. 지진이 생긴다는 말은.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여기에 마그마가 생기죠. 여기에 생긴 마그마가 요 대륙판 끝에 요 해양판 위에 원래는 뭘 만든다? 해구 옆에 나란하게 화산이 터지게 돼 있어요. 해구 옆에 나란하게 화산이 터지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럼 이 화산섬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호상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구 라인에 나란하게 화산섬이 쫙 생겨 있습니다. 이거 구글어스 지도, 위성 지도로 보면 보일 거예요.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진짜 정확하게 나란하게 쫙. 웬만한 해구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예외돼요. 난 이걸 예외라고 말해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예외가 아니고 이게 맞다라 그러면 그렇다고 시험에 쓰시는 게 맞긴 해. 딱 한 군데가 어디냐면 사실 남미 대륙 자체에 좀 특이성이 있어. 남아메리카판이랑 북아메리카판은 해안판과 대륙판이 붙어 있어요. 대서양 쪽은 해안판인데 대륙은 대륙판이야. 근데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려 나온 이 대륙판이 칠레 해구와 부딪히면서 브레이킹이 걸려요. 그 밀어붙이는 힘 때문에 솟아오르는 스콕산맥이 안 됐거든. 얘는 해구 옆에 나란하게 습곡산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은 여기에 요 위치에 습곡산맥으로 들어가요. 호상열도가 아니라. 호상열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일본이고 필리핀이고 사이판입니다. 우리 괌섬이죠. 거기가 메리에나 제도입니다. 북메리에나 제도.
그 바로 옆에 있는 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섬들 중에 하나가 괌, 즉 사이판섬인 거예요. 네. 요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구글에. 안데스 산맥도 바로 옆에 칠레 해구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해가 돼요? 배경 투대가 대놓고 아까 이야기한 그거잖아. 그래서 일본 해구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일반적으로라면 진원의 깊이는 깊어진다. 그리고 지진 빈도수도 적어진다가 요 말 내용만 가리키고 이해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단층대가 졸라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요거 일단 자, 정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지각변동에서 지진과 화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지진과 화산은 단순한 재앙이냐? 자, 첫 번째 화산부터 나가죠. 피해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겠죠. 뭐 재산이라던가 뭐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나라 하나가 소멸한 적도 있습니다. 화산 때문에. 그 인터넷 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생존한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학살이 아니라 목격자가 살아남지 못하면 암살이다. 맞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땅 넓이를 차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게? 발해죠.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나라 국사책이 있어요, 없어요? 안 궁금하디? 발해가 그 여진 그 다른 나라 침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나와있잖아요. 아니에요. 국사책 다시 가서 뒤집어봐.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발해가 여진의 침략을 어떻게 받냐? 발해는 고구려 유민 플러스 여진 돌궐 말갈의 연합국인데. 뭐 침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 발해국 자체가 고구려 유민 플러스 지두층에 고구려 유민이 있고 그 밑에 여진 돌궐 말갈족의 연합국이에요. 근데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발해가? 아니 땅이 있었어요. 지금 땅 민족이 있었는데. 침략할 민족이 없어요. 백두산이 없애버렸습니다. 나라를. 조선 초중기 때 백두산에 분화가 있었습니다. 발해의 수도는 구고구려의 수도 졸건 옆에 국내선 그쪽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백두산 폭발의 타격을 그대로 받아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막 보니까 이번 연도에 막 백두산 터진다는데. 그 흔히 이제 흔히들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이제 화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한 3년 전인가 저기 남태평양 피지인가 통가인가 그쪽에 어디 섬에 화산 터지면서 쓰나미 생겨가지고 인근 그 나라 뭐 다 대피하고 그 평창 때 독특한 패션 감각으로 히어로가 됐던 그 아저씨 그 폐막식 때 전통 의상 입고 그 개막식 폐막식 때 전통 의상 입고 들어오는 그거에 기수단 없이 지 혼자 깃발 들고 자기 부족의 전통 복장 입고 그대로 개폐막식 참가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남태평양입니다. 사모아인 계열의 전통 복장은 그렇죠. 거의 먹을 만큼 미국의
그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나라 그 자기들 가족하고 연락이 된다고 되게 막 걱정하고 그런 기사가 떠들어있는데 화산 하나 터진 거예요. 바닷속에서. 섬 하나가 두동강 났습니다. 쓰나미가 쫙 터졌고 그거 우리나라가 그 일본 쪽까지 왔어요. 그 피해가. 큰 피해는 난 건 아니고 그냥 좀 큰 파도 몇 번 왔어요. 작은 화산. 후지산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도쿄는 좆될 겁니다. 후지산도 큰 화산 아니거든, 그렇게. 후지산이 터지면 도쿄도가 이제 좆되는 거고요. 백두산은 그 화산 자체의 사이즈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게다가 백두산은 칼데라라는 그 스타일의 화산이기 때문에 밑에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가 그대로 터지는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타입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터지는 화산이에요. 지금 백두산 천지 분화구 자체가 통으로 터진 그 커다란 구덩이 그대로 그 주저앉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좀 큰 거, 익은 거 팍 잡으면 여기 쑥 들어가잖아. 다른 공이 구름이 쭈르륵 흘러나온 이런 화산이라면 그냥 밥알 만한 덩어리 하나 툭 튀어나오고 진짜 군보된 것처럼 살쑥 파이는 그런 화산이 백두산이에요. 예, 백두산은 터질 때 어느 계절에 터지느냐가 어느 나라가 좆되느냐가 갈린 거야. 바람 방향에 따라서 터지는 게 얼마나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동북아시아 쪽이 위기가 됩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그리고 미국이 기도메타로 버티고 있는 화산이 하나 있죠. 이 화산이 터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마그마 그 열 에너지가 한 방에 폭발하면 최소 미국 최대 북반구 전체 혹은 전 지구의 멸망이 올지도 모르는 정말 초강력 화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화산 분화구의 일부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국립공원의 사이즈가 우리 경기도만 해. 근데 그게 분화구의 일부였어요. 확인해 본 결과. 옐로스톤이라고 그 간헐천 뿜어져 올라오는 그 엄청 팍팍 터지는 그게 분화구 전체의 한 4분의 1쯤 된다? 국립공원 넓이가 경기도만 한데 그 국립공원이 분화구 전체 크기의 4분의 1 정도 돼요. 우리나라 반만한 거 같아요. 그치. 이 대한민국 현재 남한 영토 반만한 화산 분화구와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미국 대륙 서부에 있습니다. 편서풍대일걸 아마. 요새 그 터지는 거기 온천수 터지는 타이밍이 좀 들쭉날쭉한다는데 인간의 자연 파괴보다 그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한방 이상. 자, 화산 활동 피해나 그런 거는 접어놓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관광이죠. 대표적으로 온천입니다. 온천. 참고로 우리 요 부근에도 온천이 있죠. 저기가 온천장 있고요. 해운대도 온천이 있죠. 부산이 원래 옛날에 화산지대였어요. 사화산이죠, 이쪽 지대는. 그러니까 그때 터졌던 마그마의 잔해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근을 지나는 지하수가 따뜻하게 데펴져서 온천이지. 그 다음에 화산재는 농업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화산재나 아니면 우리 이제 현무암질 토지된 풍화토 에서는 농사가 상당히 잘 돼요.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각종 쌀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쌀 그런 것 중에 대부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쌀 중에 하나가 철원 오뎅입니다. 철원쌀. 거기 용암대지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흙이 까매. 쉽게 말하면 제주도 현무암 있잖아. 그게 풍화돼서 만들어진 그 흙이에요. 물이 좀 잘 빠지는 그것 때문에 논 만들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긴 한데,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흙이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농작물, 밭작물이 다 잘 돼요. 필리핀이 그래서 농업에 축복받은 나라야. 필리핀 농부들, 특히 사탕수수 키우는 농부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냐? 땅에 사탕수수를 쭉 심어요. 놀아요. 왜? 우기가 이제 1년의 절반은 우기, 절반 3개월 비 오고 3개월 비 안 오고 3개월 비 오고 3개월 비 안 온단 말이야. 건기 때 사탕수수를 심어. 우기 때 놀아. 물이 안 잠길 정도만 밭 관리를 하는 거야. 적당히 물 빠지는 것만 확인되게, 침수 안 되게. 그리고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사탕수수가 이만큼 자라있어. 그러면 뿌리 부분을 남기고 싹 밑에를 베. 그거를 끈으로 둘둘둘 묶어서 밭 가해 쪽에 쌓아 놓으면 그 사탕수수 사는 업자가 와서 트럭으로 싣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사탕수수를 팔아서 돈을 받았잖아. 놀아. 그 다음에 우기가 와. 밑둥은 남겨놨잖아. 자라.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그래도 될 만큼 비옥한 대지입니다. 그 화산재가 쌓인 대지는. 우리나라 땅이 진짜 뭐 같은 거예요. 농사 짓기 취하겠다.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졸라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 농사 안 되는 땅에 농사 짓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G1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화성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상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된 뒤 얘네들이 천천히 식는 과정에서 녹는 점 순서대로 굳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같은 종류의 원소 광물들이 모여서 광맥을 이룹니다. 그걸 특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광맥 중에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광맥을 화성광상이라고 해요. 여기에 뭐가 속해 있느냐? 금과 히토리가 포함됩니다. 그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라고만 하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마고원 밑에 히토리가 얼마나 묻혀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말했던 백두산은 졸라 큰 화산이라고. 그리고 그 백두산에서 분출된 마그마나 인근의 그 마그마, 그 백두산과 같이 만들어진 그 마그마 위에 만들어져 있는 화산지대가 개마고원이에요. 평균고도 2000m 이상. 얼마나 묻혀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우리 금광맥을 노다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노터치의 사투리잖아. 우리나라가 금이 되게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돌은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은 화성암이에요. 그 말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하전, 특히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히토리가 얼마나 묻혀있을지 모릅니다. 단 아직 통일이 안 돼서 북한 땅에 있어서 그래요. 그럼 북한은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있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다른 말은 안 하고. 오케이?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뭐 지하수의 수심 변화를 체크한다던가 지하수의 온도 변화를 체크한다던가 지진의 빈도수를 확인한다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한 파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일본은 목조 건축물을 더 많이 지었던 이유,
난방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불안정했던 이유는 어차피 지진이 심해서 맨날 부서지는데 그거 집 튼튼하게 지어봤자 뭐해 영향이 큰 거예요. 이 값싼 그냥 나무로 짓고 약간 그런 쪽인데 지진에 의한 장점은 뭐가 있느냐면 지진파가 퍼져나갈 때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매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지진파 전달 스피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진이 생겼을 때 각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진 관측 시간 등등을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다면 그 밑에 어떤 광물이 묻혀 있을지를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지진 말고도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탐색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지구 내부 구조는 지진파의 전달 속력에 따라 구분하고 확인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지진파를 우리가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은 따지고 보면 인류에게는 주어질 수 있는 큰 재앙이기도 하고, 뭐 유명하게 이탈리아 폼페이 화산 분출에 의해서 그 도시가 없어지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재난이 있을지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쓴다면 인류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요 화산 지진 파트 읽어보고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 5, 6 하고 그 다음 바닥에 저기 Q1, Q2까지 배고픈 쪽 시작. 자, 역학 파트입니다. 우리가 막 물원 부분 선행을 해본 적이 어제도 물원 들어. 여기 와가지고 했어요. 니 나랑 중등했었잖아. 근데 옛날에 좀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네. 왜 나는 내가 이 애들은 중등을 내한테 배웠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 사실은 원을 가르쳤습니다, 역학을. 자, 봐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좀 빠르게 짚고 갈게요. 속력이랑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하잖아요. 요 구조 자체가 봐봐 우리 1차함수에서 A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구해? X 변화량분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수식으로 쓰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그래서 X, Y일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가 B고, 이때 이 기울기를 A라고 하잖아. 그 말은 얘는 뭐다 그러면 바로 T 세로 S일 때 이 기울기가 V가 된다는 소리죠. 자,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위치의 변화, 이동 거리에 대한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스칼라 벡터는 물 원에 가서 가리키니까 우리 이제 스칼라 개념 중심으로만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한 개념. 빠르게 폭력 부분 우리가 중등에도 있었으니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요. 평균 속력이란 그 구간 시간 동안 그 구간에서의 거리가 되잖아.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 시간 동안에 총 거리를 따지면 A와 B의 평균 속력은 어떻다? 같게 되죠. 근데 얘를 요렇게 잘라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나누면 1번 구간에서 누가 빠르다는 소리가 나오죠. 1번 구간은 A가 빠르죠. 왜? 1번 구간에서 A는 요 점에서 요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잖아. 1번 구간에서 A의 빠르기는 이 선의 기울기가 돼요. 1번 구간에서 B의 빠르기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만 움직였잖아. 그러면은 1번 구간에서 A의 빠르기는 요 기울기가 되겠죠. 2번 구간에서는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그러면 그치. 2번 구간에서는 이 시간 동안 B는 이만큼 움직여서 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 A는 이 시간 동안 요만큼만 움직였으니까 이 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점을 이어놓은 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리지. 그러면 순간 속력은 뭐가 되는데? 자, 거리 시간. 순간이라는 뜻이 뭔데? 순간. 매우 짧은 시간이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0.99999초부터 1.0000001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돼요. 그럼 점이 어떻게 찍혀? 1초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무한히 가까운 두 점을 찍어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 두 점이 아니라 몇 점이 돼버려요? 한 점이 돼버리지. 그러면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된다. 순간 속력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지금 요거 A 그래프를 그려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간다? 완만하게 줄고 있죠. 그럼 A는 점점 느려진다, 빨라진다? 느려진다. 그러면 B는 여기에 B 생각하면 기울기 점점 커지잖아. 그럼 B는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은 순간 속력이란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자, 하나 더. 등속 직선은 우리 거속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자, 이번에는 세로축에 속력을 넣으면 등속 운동이라 그랬으니까 X축에 날아간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 속력 V지. 여기에 대해서 델타 T를 이렇게 잡아주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가 되죠. V 곱하기 델타 T니까. 왜냐하면 우리 봐봐. V의 뜻은 1초에 가는 거리잖아. 여기에 곱하기 T를 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 얘를 T회 반복해서 누적시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돼? 총 누적 거리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봐봐.
4m per second 곱하기 3초라는 거는 1초에 4m 가는 운동을 몇 번 했다? 3번 해서 총거리가 12m다 이 이야기죠. 요건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그때 요 그래프를 둘로 쪼갤 거예요. 자, 첫 번째, 결국 거리는 시간에 정비해야죠. 얘 그래프를 먹어내는 거예요. 얘네. 그 다음에 그럼 이렇다면 만약 V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VT 그래프가 변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르면 사각형의 넓이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시간 간격을 극도로 짧게 만들면 어떻게 돼? 촘촘하게 자르면 오차 없이 꽉 들어채울 수 있겠죠. 사실 이 개념이 적분이에요. 이 개념이 미분이에요. 즉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 S가 된다. 그지? 자, 요거 일단 필기.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가속도 설명을 쉽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물, 원 공부할 때 역학 있잖아. 그래프만 그리면 끝난다? 연력학도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요.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가속도. 원래는 이게 벡터인데 통과에서는 벡터 개념을 적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속도는 A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운동의 변화입니다. 아까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지?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랑 같이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속도 역시 어떻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가속도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나타나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거겠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 가속도가 0, 얘가 등속 직선이다. 그럼 우리는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속도가 0보다 큰데 가속도가 음수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치? 앞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느려지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방향이니까요, 음수는. 자,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은 요 식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에요. 응? 자, 요 식을 풀어볼게. 그러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에서 결국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지. 델타 V의 뜻은 V 마이너스 V0. 나중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잖아. 얘가 뭐다? A 델타 T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나오고, 그리고 얘를 T에 대한 함수처럼 생각을 한다면,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되면 얘가 뭐랑 같은 꼬라지가 된 거다? 얘가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라고 생각하라고 좀 이따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요식에서 델타 t는 뭐가 되죠?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된다. 그지? 요건 좀 이따 연립방정식용으로 제가 미리 뺀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참 물리를 가르치면서 안 하는 말 외워라. 너 나랑 중등물리 다 배운다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거의 없었잖아. 나 외우라는 소리야.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내가 뭐 외우라고 시켰냐?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가면 되는데 얘는 외워야 됩니다. 물건 할 때 경험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 근데 사실 나한테 문제 풀이를 시키잖아. 나 공식 안 적고 문제 풀어.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자, 어쨌거나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여기가 V0. 여기가 나중 V. 그럼 봐봐. 여기가 델타 T죠. 여기가 T죠. 여기가 0. 맞지? 그럼 봐봐. 요 길이가 V잖아요. V는 V0랑 V-V0니까 A 델타 T.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지?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지? 지금 이 그래프는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이다. 그러면 그 그래프 밑넓이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가 되죠? 거리죠. 얘는 거리일 거 아니야. 그럼 총 이동 거리는 밑에 사각형 넓이 어떻게 되죠? V0 델타 T인지 더하기 위에 삼각형 넓이 밑변이 델타 T, 높이가 A 델타 T잖아. 그러니까 요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델타 T가 빠질 세 번째 식을 찾는 건데 대입하기 싫죠, 도착하래. 대입해야 되는 델타 T가 이건데 여기 대입했다가는 개고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식 하나를 더 만들자고요. 자, 이거 무슨 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아랫변 더해서 높이 곱하고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자, S는 2분의 1 V 플러스 V0 델타 T가 되지. 자, 요 델타 T에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는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잖아. 뭔가 보이냐? 분모 다 넘기면 BAS는 합차네. V0 빼기 V0 제곱이라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세 번째 공식이 나왔죠. 되게 쉽게 풀어버리지. 그리고 여기 식 사실 하나 더 있다. 잘 봐봐. 우리 요 식에서 델타 T를 넘겨버리면 뭐가 되죠? 총시간분의 거리. 평균 속력이잖아. 뭐가 남았다? 2분의 V 플러스 V0가 남았죠. 요게 어디냐면 여기. 요 삼각형이 삼각형. 그리고 은근히 물원에서 되게 많이 써먹는 기술인데 통과했으면 별로 나올 거리는 아니긴 해요. 요 평균 속도는 2분의 t의 순간 속도입니다. 요거 되게 문제 풀 때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 박스식만 정리하면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S는 V0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이 AS는 B0 빼기 B0 제곱인데, 여기서 바로 중력장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통과에서 배우는 중력장 운동은 물투에서 배우는 중력장 운동 고개 세트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자유낙하고요. 하나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배워요. 근데 봐. 자유낙하. 뭐 따로 틀린 물체가 없나? 요거 효과가 있네요. 자, 우리 자유낙하라는 거는 얘가 자유낙하죠. 이게 자유낙하잖아. 어떤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그러죠?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운동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물체의 처음 속력은 0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 아래쪽을 향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여기서 G라는 건 우리 9.8 말하는 거예요. 중등 때. 고등부터는 10으로 보통 많이 쓰게 할 건데 문제 보고 그 숫자 넣으면 돼.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요식을 잠깐 봅시다. V0랑 A를 알잖아. V0 내가 관측을 시작하는 순간 처음의 속력 A 그 운동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미래 예측 이 두 가지를 알면 T초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디서 뭐 하는지가 결정이 나와요. 뉴턴 역학이란 이런 거지. 그래서 처음 속력과 가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무슨 소리냐? 자유낙하의 식은 이 식에 요 두 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V는 GT가 되고요.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2GS는 V 제곱으로 식이 바뀌죠. 자, 이 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냥. 여기 기울기가 G로. 자, 시간이 T초면 그때 속력은 GT가 될 거고 그때 이동 거리가 2분의 1 GT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거꾸로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의 시간은 이거 여러분들 그래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했어요? G를 곱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 하면 되는데? 나누면 되지. 그러면 속력이 V가 되는 시간은 그냥 G분의 V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떨어진 거리는 이 삼각형 넓이겠네? 얼마? 2G분의 V 제곱일 거야. 요식 바꾼 거죠, 그냥.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알아도 엄청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개꿀을 빨 수 있는 거. H에서 떨어뜨렸을 때, H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속력은
S에 H 대입하고 속력은 이잖아. 그럼 요 점은 루트 2G H로 고정이 될 거고. 그러면 H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필요한 시간은 G분의 루트 2GH일 거 아니야. 어떻게? 루트 G분의 2H로 고정이 돼요. 사실 요 식에서 다 넘기고 루트 씌운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식을 내 필요에 따라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틀을 딱 외우게 되면 물투의 공부가 일어납니다. 내가 H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은, 바닥에 닿을 때의 시간, 몇 초 뒤의 속력은, 몇 초 뒤의 시간은 이거를 본식에서부터 하나하나 유도를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낙하에서. 그리고 여기가 봐봐. 그냥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속도가 지니까 자유낙하죠. 빗면이면 그냥 빗면 가속도 A 놓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이 값으로 고정이 된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프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는 끄덕끄덕하고 왔죠. 이 소리예요. 시간, 속력, 거리. 시간이 봐봐. 시간이 t면 gt 2분의 1 gt 제곱. 속력이 v면 g분의 v 2g분의 v 제곱. 떨어뜨린 높이가 h면 루트 2gh 루트 g분의 2h. 나머지 값들이 저기에 있다고 그냥 h랑 표해. 옛날에 지대건 옛날 됐네. 이제 한 8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 장안고등학교라고 있죠. 이제는 그냥 기장의 일반 인문계인데 옛날에는 해부 이상으로 잘 나갔던 학교란 말이야. 특수지공고인데 445급 취급했어요. 거기 교장 추천 서가지고 이제 원서 넣고 뽑아서 기숙사를 하는 전교생이 거의 다 해고급, 그러니까 과고 떨어진 애들이 한 반 이상 들어가는 그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서술형 문제를 냈는데 물리 파트에서 3명 맞췄어요. 서술형 문제가 졸라 어렵긴 했거든. 왜냐면 그게 옛날 물투에 나 있는 문제를 자유낙하가 나왔다고. 그 1년 전까지 과거했던 선생님이 장항고 가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기에다 문제만 잠깐 이쪽에다가 내가 문제만 적어놓고 요거 남겨놓고 여기다 풀이해줄게요. 요거 필기하면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봐. (2kg짜리) 물체를 A를 H에서 자유낙하시키는데 2분의 H 지날 때 1kg짜리 B를 스몰 h에서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요? 저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는데 얘가 딱 절반 떨어졌을 때 다른 높이에서 얘를 다시 그냥 자유낙하를 시킨 거야. A, B가 동시에 바닥에 충돌했습니다. 스몰 h는 얼마의 라지 h? 풀이줄이 딱 4줄로 줄어요. 이거를. 그거를 모르는 애는 개노가다로 식유도해서까지 푼다고 A4 발장을 썼더라고요. 딱 풀이 완전 4줄이. 네, 근데 이걸 풀려면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
풀이 과정 대충 적어볼까? 봐봐. H에서 떨어지면 루트 G분의 2H지. 2분의 H에서 떨어지면 시간이 루트 G분의 H일 거 아니야. 요 사이를 델타 T로 할 때 요 삼각형이 스몰 h예요. 맞잖아! 그지? h는 2분의 1 g에 루트 g분의 2h 마이너스 루트 g분의 h의 제곱. 인데 이거 풀면 2분의 1 g에 g분의 h의 루트 2 마이너스 2에 완전 제곱이에요. 맞지? 자, g야. 스몰 h는 2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라지. 끝. 끝. 그래프 해석과 자유낙하 공식 응용이 다 풀 세팅되면 이렇게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학교에서 이 레벨의 문제를 볼 일은 없긴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 또라이인 이 레벨을 용인에서도 이 레벨은 내기 쉽지 않을 거야. 용인 동인 걱정 마. 니는 좀 의외로 걱정, 니는 구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거창이니까. 이게 옛날 6차 하이타 몰투인데 무슨 풀이 과정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표를 알고 있다 가정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몰투는 오히려 암기 과목이 돼요. 중간 과정까지가 암기돼 있는 거예요. 원에서는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 유도 해가지고 정리를 하잖아. 그 과정이 암기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풀이 많아. 몰투는. 반복 흡달. 우리가 공식 외우듯이 이런 이까까지가 외우는 암기 과목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뒤에 풀이 과정은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야.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지. 오케이? 자, 이거 필기. 자, 요 문제 잠깐 봅시다. 30m로 달리던 차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정지하는 제동거리에 대한 문제죠. 풀이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어떻게 4가지가 나오냐? 제일 쓸데없는 계보생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등가속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음수인 운동이겠네.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구합니다. A는 4초 동안에 0 빼기 30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 m/s 제곱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30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5 4의 제곱해서 120 빼기 60해서 60m다. 제일 개고생한 케이스가 이렇게 푼 거예요. 잘 푼 것 같은데 개고생이죠. 조금 더 한 걸 나아간 사람은 이렇게 풀 겁니다. 평균 속력이 2분의 0 더하기 30이라면 15m/s가 나와서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의 시간 곱해서 15 곱하기 4라서 60m다. 상당히 괜찮은 풀이고요. 네, 나한테 배운 놈은 이렇게 풀죠. 처음 속력이 얼마라고?
30. 몇 초 만에 멈췄다고? 4초. 이 삼각형 여기 뭐라고? 거리. 얼마? 60m. 어떤 방법이야? 1번, 2번, 3번. 열심히 녹아가셨습니다. 할만하죠, 문제풀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죠. 물리원을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1번을 풀어요. 아니면 뭐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해가지고 대입해가 열심히 풀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수평으로 던져지는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요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닥으로부터 H 높이에서 어떤 공을 V0의 속력으로 옆으로 던졌어요. 그럼 이 공은 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L만큼 가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운동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느냐? 가로 따로 세로 따로로 생각하면 돼요. 이 물체의 아까 우리 뭐랑 뭐를 하면 운동 그 나중에 위치나 운동을 할 수 있다? 처음 속력과 가속도죠. 근데 생각해봐. 얘가 날아가는 동안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죠? 중력이지. 그러면 가속도도 중력에 의해서만 생긴단 말이에요. 즉 가속도도 밑으로만 생겨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옆으로는 가속도가 안 생겨. 즉 수평으로서의 운동 속력은 어떻다? 일정한 거죠. 그럼 이 운동의 X축은 처음 속력이 그냥 V0고 가속도는 얼마? 0인 운동이지. Y축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이죠. 대신에 가속도는 뭔데? G. 이거 Y축만 따지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Y축만 따지면 자유낙하지. Y축만 따지면 자유낙하랑 같은 운동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H만큼 떨어진다 그랬잖아. 아까 했잖아요. 시간 몇 초 걸린다. 맞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 V0로 날아가겠네? 그럼 봐봐. 이 시간 동안 날아가는 이 거리가 뭐예요? 그럼 L은 V0 루트 G분의 2L이 되겠죠. 2H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T초쯤 지날 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요 높이 20H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요 20L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때 L만큼 갔을 때 그때 수평 속력은 얼마냐? 수직 속력은 얼마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어떻게? 그래프.
잘 봐. 왜 그래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충 T초. T 요금 요 삼각형 넓이는 얼마인데? 2분의 1 GT 제곱이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저기 스몰 h는 어디예요? 남은 높이 여기가 뭐가 되냐? 그럼 얘는 뭔데? 맞지? 얘가 뭐다? 스몰 L이잖아. 스몰 L은 뭔데? V0T. VX는? 이거 그냥 V0. 왜? 안 변하잖아. VY는 뭐? GT. VY는 뭐? GT. 이게 물표예요. 다른 거 아니야. 오히려 쉬워. 준비 작업이 빡셀 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라는 거는 결국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나죠. 날아가는 거리 생각해 보면, 높이랑 수평으로 던진 속력만 그리고 중력과 속도만 결정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던졌는데 날아간 거리가 1대 2다. 무슨 소리야? 애시당초 던진 속력이 1대 2라는 소리죠. 식으로 우리가 풀어놨지만 이 식에서 물, 원은 이 정도, 그러니까 통과는 이 정도의 계산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대신에 뒤에 문제들을 보면 규칙성,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 그래프, 지금 요 칠판만 가지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모든 것들을 다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통과 스타일에 글자 중심의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빡셀 수 있긴 한데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래프의 각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된다면 어차피 여러분은 통과로 수능 칠 거 아니야.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은 이거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1, 2등급이 갈릴 거예요. 1, 2, 3등급이. 이걸로 노가다 문제 낼 건데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는 낼 거 이거밖에 없는데 뒤에 전기하고 너희들은 전기도 많이 빠졌다. 이거랑 운동량밖에 없어요. 물원에. 심지어 운동량은 물원이랑 통과랑 똑같아. 등가속도 운동 계산식을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등가속도 운동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거 하나면 다 설명이 되니까. 어떻게 운동이 되고 있는지 그래프로 짚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요 풀이 연습을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3 때까지. 다른 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뉴턴의 대포가 나옵니다. 뉴턴의 대포 혹은 제1우주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제1우주속도란 뭐냐?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스피드로 지표면에 수평으로 물체를 쏘면 지표면을 스치듯이 사거리 무한대로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한 바퀴 돌고 내 뒤통수에 꽂히겠죠. 지구 자전한다면. 이걸 만약에 병기, 무기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스피드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포병 레이더도 이 포탄은 발사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군사 무기 중에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포탄이 이렇게 포물선 뿅 날라오잖아. 그 포탄이 날라오는 걸 레이더가 감지를 해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을까? 이 새끼가 어디서 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반격을 어디다가 때릴까? 쏜데? 아니죠. 쏜데 뒤쪽에다 때려야지. 이 새끼를 쏘고 존나 도망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리 뭐 한다? 포 쏜 거 뒤에다가 때려버려. 옛날에 그때 우리 저기 강화도 포격 사건 있었죠. 북한군 우리나라 강화도 해병대 부대 그 부대가 막 포격이었는데 포진지에는 포 안 떨어지고 그 포진지 뒤쪽에만 포탄 떨어졌다고 연락이 막 뉴스에서 까댔잖아. 아니야, 정확하게 쏜 거예요. 걔네들도 이탈한단 말이야. 이탈 기동을 한다고. 그럼 우리 군은 뭐 한 거다 정확하게? 포탄 날라오는 걸 레이더로 관측이 됐고 발사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했고 그래서 도망갈 거 고려해서 그 뒤에다가 때려버린 거거든. 아마 꽤 작살났을 겁니다. 방금 성공했을 거야 아마도. 왜냐하면 북한 애들 포는 자주 포가 아니거든. 우리나라 대포는 보면 어떻게, 물론 트럭에 질질 끄고 다니고 땅바닥에 박아놓고 쏘는 포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탱크처럼 뚜껑이 다 닫혀 있잖아. 북한 애들은 그냥 질질 끄고 다니는 포나 아니면 지 혼자 탱크 바퀴 달아서 움직이는 포긴 한데 지붕이 없거든요. 그럼 그 뒤에다가 포탄 따다닥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지. 자, 근데 이거는 그 레이더에 적용이 돼야 안 돼. 지면을 스치듯이 마하 8의 속도로 탱크 포탄 날라오는 것처럼 수평에서 갖다 꽂아버리는 포탄인데 대수상함전 궁극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면. 미사일이 무슨 필요 있어. 배 위치 딱 잡아놓고 때려버리면 그대로 배를 뚫고 나가버릴 건데. 자, 무슨 소리냐. 우리 봐봐. 이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V로 쏠 때 요 날아가는 거리가 L이라 치자고. 그러면 얘를 2V로 쏘면 얘가 날아가는 거리는 어떻게 될 거다? 2L까지 날아가지겠지. 속력을 올리면 속력 올린 만큼 비례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그치, 지구는 둥그니까 일정 이상의 스피드로 때려버리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 위치보다 더 날아가서 떨어지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럼 우린 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 스피드로 때려버리면 이 지구 휘어지는 각도와 나란하게 휘면서 날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구가 오늘 컨디션 끝장나는데 장난 아닌데 오늘은. 야, 이 정도 컴파스 아니냐 거의? 지표면에 적선을 그었을 때 요 끝점이 지상으로부터 5m가 되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를 된 거예요. 얼마를 가면 되냐? 8km를 가면 지상 5m 위치에 갑니다. 이 무슨 소리냐? 초속 8km/s를 쏘면 자유낙하 1초 동안 얼마나 떨어지죠? G에 10 넣으면 5m죠. 초속 8km로 쏘면 얘가 날아가는 동안 이 포탄은 5m 자유낙하한다. 속력이 유지된다면 다시 초속 8km로 날아가면 5m 자유낙하하겠죠. 이 운동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지표면을 스치듯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속도가 얼마다?
초속 8km/s다. 마하 한 7.5 정도? 따지고 왜 마하 1이 1100km 조금 넘으니까. 그쯤 때리면 어떻게 된다? 해수면을 스치듯이, 지표면을 스치듯이 떨어지지 않고 돌 수 있다. 공기 장애만 없다면. 요게 우리가 말하는 뉴턴의 대포고, 달도 그런 거야. 원래는 이게 이제 진짜 물투로 가잖아.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 만유인력. 만유인력의 공식이죠. 이게 90력 m의 r분의 v 제곱. 요 식을 이용해서 요게 우리 90력에 대한 식이거든. 원 운동할 때 원의 중심을 향해야 되는 힘의 크기의 그게 뭐로 결정하면 만유인력으로 결정하게 되면 돌 수 있는데, 그럼 요거 우리 m 약분시키고 r 날리고 v는 루트 r분의 gm이 되지.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은 작아져도 된다. 그래도 돌 수가 있다. 이건 우리 중심 지구의 중력이 질량이고 중력 가속도니까. 중력 함수니까. 그래서 달이나 인공위성이 결국 어떻게 여기 기준에 맞춰서 돌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군사용 위성이나 기상위성 같이 낮은 궤도를 나는 위성은 되게 빠르게 돌아야 되죠. 그래야지 안 떨어지니까. 그럼 훨씬 높은 데 띄워놓은 위성은 좀 더 천천히 돌아도 지구로 안 떨어지겠죠. 재밌는 거. 적도 상공에 36,000km 고도의 인공위성을 띄워놓잖아. 그럼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돼요. 무슨 소리게? 적도 상공 36,000km 지점에 인공위성을 띄워놓으면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완벽하게 같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 그 위성은 그냥 우리 머리 위에 계속 떠 있는 것처럼 보죠. 이걸 우리 정지 위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좀 띄워놓으면은 TV 방송 같은 거 보는데 좋겠죠. 안 돌아다니고 거기 가만히 있으니까. 위성 중계라는 게 이제 요 위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런 것들이 결국 지구 중력에 의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121쪽 한번 풀어보세요. 121쪽, 그 다음에 123쪽, 124쪽까지.